안녕하세요. 이흥재입니다. 세계유산 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무성서원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 지금 풍류와 도를 논하다 올해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모셔져 있죠. 고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무성서원에서는 문화재 활용 사업이나 세계유산 활용 사업을 하면서 고은 최치원 선생님의 풍류 사상을 어떻게 현대화해서 이어갈까 하는 것을 가장 프로그램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안도희 시인은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너무들 다 잘 알고 좋아하시니까. 옛날에는 언제쯤이라고 할까요? 안도인하면 연어면 안도인이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최근에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이런 식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내 대학을 오면서 전라북도에 살다가 고향 예천으로 또 옮긴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안도인 시인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에 20살 때부터 딱 40년 살았습니다. 전주, 익산 이런 쪽에서요. 재작년에 제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귀향해서 지금은 살고 있고요. 이 무성서원은 전주 살 때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근데 가을에 이렇게 온 것은 처음입니다. 아까 국주영은 의원께서 아름다운 가을이라고 했는데 좀 춥습니다. 네. 추시죠. 이흥재 관장님 앞으로 이 행사를 하실 때는 요 뒤에 있는 요 은행나무 이파리가 떨어지기 전에 그때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보실 때도 좋을 것 같고 춥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대폭 줄여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예.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나? 아까 우리 이흥재 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시 쓴 지는 한 40년 가까이 되고요. 근데 시를 쓰면서 시집도 한 10권 넘게 냈고 했는데 왜 내가 연탄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서 팔자에 없는 연탄 시인이 됐는지 좀 저 스스로도 좀 의아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쓴 시들을 몇 편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시를 몇 편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금방 말씀드린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대학 졸업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저기 익산에서. 제가 그 학교에 5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그 학교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한글날을 전후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100일장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100일장 해보셨죠? 그럼 선생님들이 주제나 시제를 몇 개 제시하고 이제 학생들은 운문이나 산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쓰는 거 그런 방식이죠. 제가 그때 5년을 있었는데 해마다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시제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을 이런 거였습니다. 가을에 열리니까 가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가을에 대해서 시를 써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뭘 쓸까 이 생각을 먼저 하시겠죠. 가을에 뭘 가지고 쓸까? 여기 뭐 있어? 눈에 보이는 것도 많죠. 단풍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낙엽도 있고 그렇죠. 그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던 게 바로 여기 다 있습니다. 단풍나무, 낙엽, 은행나무. 그런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시를 쓴 아이들 중에 읽을 만한 시를 쓴 애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5년 있었는데 5년 전 아이들의 시나 5년 후의 아이들의 시나 다 똑같았습니다. 이 단풍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빨간 단풍나무라고 쓰지 않고 시 쓸 때는 꼭 빨간 단풍나무. 저는 지금도 왜 파란 하늘이라고 쓰고 왜 노란 은행잎이라고 썼는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렇게 쓰면 평소하고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라서 약간 시적인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가을 하늘 많이 씁니다. 파란 가을 하늘 씁니다. 요즘 아이들은 많이 쓰지 않을 텐데 옛날에는 귀뚜라미를 많이 썼습니다. 가을 하면 가을의 전령사다 귀뚜라미. 제가 여기서 자 선생님들 귀뚜라미에 대해서 짧은 시 한 편만 써보시죠 하면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귀뚤 온다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렇게 쓰실 거죠. 자 토끼라는 제목을 내드리면 깡충깡충을 쓰실 것 같습니다. 시냇물에 대해 쓰라고 하면 졸졸졸이라고 쓸 거예요. 그렇게 붙이는 게 저는 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고 남들이 쓰지 않는 것을 남들하고 다르게 하여튼 쓰는 것에서 시적인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 이렇게 했을 때 뭐 단풍이나 낙엽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시는 거의 보나마나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칠보드인가요? 네. 오늘 칠보드 오랜만에 오고 이제 추수를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가을에 벼가 누렇게 익은 이 들판을 시로 쓸 때는 어떻게 쓰죠? 황금들녘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이 황금들녘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면 반드시 따라오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허수아비가 옵니다. 근데 오시다가 허수아비 보셨습니까? 황금들녘에 허수아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벼가 누렇게 익은 들판에 허수아비가 서 있다고 쓰는 것은 사실하고도 맞지 않는 이야기죠. 허수아비 옆에 시 쓸 때 누가 나옵니까? 참새가 이쪽에 정답을 많이 아시는구나. 허수아비는 참새를 쫓는 존재예요. 그럼 시 쓰면 뭐가 됩니까? 어이구 잘하시네요. 아이들이 시 쓰면 꼭 허수아비하고 참새는 친구가 돼요. 마치 시라는 게 1 더하기 1, 2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건 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때 저도 명석이 시인인데 내가 가을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나는 뭘 가지고 쓸까 이렇게 고민한 끝에 연탄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연탄을 가지고 가을에 대해서 써야지. 뜨거운 여름에는 연탄 실은 트럭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낙엽이 지고 날씨가 좀 쌀쌀해져야만 길거리 연탄 실은 트럭이 다니고 골목에 연탄 실은 리어카가 다녔습니다. 가을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에다가 이제 연탄 이꼴 가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금방 읽어드린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도 그때 쓰여졌고 얼마 전에 드라마가 뭐죠? 우영우 거기에서 이거하고 좀 비슷한 시 제가 쓴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 시도 거기서 한번 낭송이 된 걸로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국내만 방영되는 게 아니고
해외 방영이 되다 보니까 해외 출판사에서 그 시집을 내자고 출판사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드라마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이 연탄 덕분에 제 이름도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국주영은 의원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80년대 초에 전주의 난민이라는 잡지가 있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그때 거기에 발표를 했는데 90년대 초쯤에요. 그때 전주에서 나오는 잡지여서 원고료가 1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료 0원으로 시작한 이 시가 은행 광고 카피로도 쓰이고 수백 군데 재수록되고 하면서 한 30년 동안 저한테 돈을 꽤 많이 벌어다 준 것 같습니다. 원래는 0원이었는데 아마 요즘 제 연봉보다 더 많이 벌어다 준 것 같습니다. 이 짧은 한 편의 시가. 제가 드리고 왜 돈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누구나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돈을 잘 못 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남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처럼 똑같이 따라가다가는 그냥 맨날 참새는 짹짹, 토끼는 깡충깡충 이렇게 하다가는 시도 되지 않고 돈도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예.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는 시인데요. 이거 누가 다른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짧은 시니까 한번 읽어봐 주실 분. 마이크 거기 있습니까 혹시 여분이? 예,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선생님, 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앉아서 해도 되나요? 네, 네. 네네.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위에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시는 제가 쓴 시 중에 교과서에 제일 먼저 실렸던 시고요. 그때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었고 지금도 한 두어 군데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 시라는 것을 제일 처음 접했을 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가 재미있었습니까? 학교 다닐 때? 별로 재미없다는 표정들이신 것 같습니다. 전 지금도 뭐 시를 쓰고 또 시창작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라는 걸 접하게 되면 표정이 일단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야, 이게 이 시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시는 어떤 의도로 이걸 썼을까? 이거부터 생각을 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문학 교육이 특히 시 교육이 너무 그 의미 파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만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전 요즘 젊은 친구들 말 중에 불멍 이런 말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만든 말인데 모닥불 피워놓고 멍 때리는 거. 멍 때린다라는 말 속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 없는 시 이런 것도 저는 좋아하는데요. 시가 이제 교과서에 실리니까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를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전주에 제일 큰 서점이 홍지서점이라는데 홍지서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시가 실려 있는 참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참고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시의 종류,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운율, 내재율. 와, 제가 내재율로 시를 썼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에 이 내재율이라는 말, 어려운 말 잘 안 쓰시잖아요, 그죠? 국어 시간에만 듣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걸 외우겠죠. 이 시의 표현의 특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진눈깨비와 한방눈의 대조. 이게 표현의 특징이랍니다. 또 되지 말자, 되어 내리자, 새살이 되자 해서 청유형 어미의 사용. 이것도 표현의 특징. 그걸 아이들은 그렇게 써놓으면 막 외우거든요. 시험 볼 때 또 외우고. 그렇게 해서는 시 입구에도 다다르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후에 혹시라도 어디서 시를 보시면 시가 좀 우스운 거라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스스로 느낌을 갖도록 우리가 여기 은행나무에 이파리가 노랗게 물들어 있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예쁘다라는 느낌만 갖게 되는 거죠. 시도 그렇게 접근해야만 제대로 시 읽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가 나오는 문제를 서점에 써서 5문제를 풀었는데 4문제는 맞추고 1문제 틀렸습니다. 제가 쓴 시인데 제가 틀린 그 문제 유형이 뭐냐면 이 시를 쓴 시인의 의도가 뭔지를 묻는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어려워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문학 작품을 대할 때 작가가 쓴 의도와 창작 배경을 잘 안 다음에 작품을 이해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20세기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독자가 작가의 의도를 잘 알아채서 그 작품을 읽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독자가 작가가 만들어 놓은 처음엔 작품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잘 감상하는가에 따라서 작품이 완성된다라는 이론이 요즘 작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옛날에는 작가나 시인이 갑이었고 독자가 을이었는데 지금 바뀌게 됐다는 거죠. 네. 잠깐만요. 저 서 있어서 추운데 앉아 있으시면 더 추우실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여기서 잘 보이는데? 예? 선생님은 잘 보이시죠? 아 그래요? 더 멀어지는데? 여기 올라가셔서 예? 편하게 하세요. 여기 햇볕이 드는 곳이었는데 저를 이쪽으로. 야 괜찮습니다. 야 괜찮습니다. 야 이거 오, 어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앉아서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좀 건너뛰어서 하겠습니다. 뒤에 넘기시면 서너 장 넘기시면 스며든 것이라는 짧은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까 그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때문에 황송하게도 연탄 시인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왔는데 이 시 때문에 최근에는 간장게장 시인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시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마이크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예. 자 누구? 예, 고맙습니다. 예. 스며드는 것.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예, 박수. 예. 뭐 이 시를 읽고 어떤 분은 뭐 울컥했다. 또 뭐 어떤 연예인은 뭐 눈물을 터뜨렸다 이런 것도 어디서 본 적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동안 그렇게 좋아하던 간장게장을 이 시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됐다 이런 분도 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잘 먹고요. 저는 이 처음에 이 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꽃게 엄마하고 또 알은 꽃게 엄마의 새끼니까 그 둘의 관계를 쓰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간장게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써봤던 거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 중에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 백석은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인 사람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백석의 시를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이념에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간 시인들이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작품도 우리가 한동안 읽지 못했고, 또 북쪽에 살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백석은 일본 유학을 하고 와서 서울에서 조선일보 기자도 하고 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월북을 한 작가는 아니고요. 고향이 원래 북쪽인 작가인데 88년에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이제 그런 분단 이후에 읽지 못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지금은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고, 이 백석의 시는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시가 제일 많이 실려 있는 시인이 백석입니다. 제가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이 백석의 시에 보면 거의 모든 시에 음식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평안도 음식들이, 평안도 방언 사투리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우리는 그동안 음식이 들어있는 시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나무, 뭐 하늘, 바람, 혹은 내 추억 이런 것만 노래해야 시라고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백석을 흉내내서 음식에 관해서 써본 시를 한 30여 편 썼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임홍교 여사 약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몇 페이지입니까? 둘, 셋, 이 포인트로 4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임홍교 여사는 저희 어머니 이름이고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 거기 밑에를 내용은 보지 마시고 왼쪽을 쭉 보시면 1939년 어디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또 어디에서 뭐 사진을 찍었다. 이건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냐면 위인전 같은 거 봐야 위인전 뒤쪽에 이렇게 연보가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칠순을 맞았을 때 제 형제들이, 야, 우리 어머니는 뭐 나라를 구한 영웅도 아니고 우리한테는 어머니지만 그냥 보통의 할머니이신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시간들을 정리만이라도 좀 해보자. 언제 태어났고 언제 누구를 낳았고 언제 어디로 이사했고 그 대신
우리가 우리 어머니라고 해서 뭐 우리 어머니는 뭐 자상한 분이라거나 어머니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거나 그런 수식어는 일체 넣지 말자. 그냥 어머니가 살아온 시간들을 사실 그대로만 기록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외삼촌들이나 뭐 고모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래서 사형제가 이제 어머니 뒷조사를 했던 게 이 4페이지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그마한 가족 신문을 이제 칠순 때 만들어서 친척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랬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이걸 우리가 쓰고 나서 보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예쁘다는 말도 없고 뭐 그냥 살아온 시간만 뭐 했다 이것만 있는데,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금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요즘은 보면 이 집안에 어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생일을 맞아도 파리바게트에서 생일 케이크 하나 사와서 촛불 켜고 노래 부르고, 7순 8순 드신 어르신들이 생신을 맞아도 파리바게트에서 역시 생일 케이크를 사서,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까이에 아버지나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면 뭐 꼭 7순 8순이 아니더라도 환갑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제가 쓴 걸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동생들하고 같이 썼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제가 몇십 년 동안 쓴 시보다 더 시적인 거예요. 오히려 저를 더 확 울리고, 그래서 이 시적인 거는 뭐 문장을 잘 만들려고 머리를 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 어머니의 삶 속에 시적인 게 다 들어 있었구나. 그래서 동생들을 설득해서 이거 내가 쓴 걸로 하자. 이거 내 시로 하자 해서 시집에 이 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남지가 않습니다.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말이라는 건 날아가잖아요, 그죠? 날아갑니다. 근데 글이라는 거는 꼭 바위에 새기지 않더라도 남게 된다라는. 우리 점치러 가면 그 써주는 거 뭐라고 합니까? 부적 아시죠? 네. 그 부적이 뭐냐면 점쟁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씨와 그림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를 쓰면서 내가 쓰는 시가 나한테는 꼭 부적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꼭 요거 잘 보셨다가 꼭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너무 좋은 거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의연 퇴직을 하고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이런 거는 읽는 사람이 아무도 감동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걸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가 칠보면에 농사 지으면서 살 때 옆집 닭이 우리 텃밭 열무밭으로 와가지고 열무를 다 쪼아 먹었다. 그래서 옆집 아줌마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다.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시적인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춥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편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일기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기. 오전에 깡마른 국화꽃 웃자란 눈썹을 가위로 잘랐다. 오후에는 지난 여름 마루 끝에 다녀간 사슴벌레에게 엽서를 써서 보내고, 고장난 감나무를 고쳐주러 온 의원에게 감나무 그늘의 수리도 부탁하였다. 추녀 끝으로 줄지어 스며드는 기러기 73마리까지 세다가 그만두었다. 저녁이 부엌으로 사무치게 왔으나 불빛 죽이고 2가지 찬에다 밥을 먹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이런 시인데요. 이 앞에 있는 내용, 이 시는 원래 제가 10년 전쯤에 쓴 시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시작하고 제가 사는 이 모양을 보니까 마치 요 앞에서 제가 썼던 시처럼 요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학교에 있으면서 2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해야 돼서 2년 동안 수업을 그냥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대학에서는 일주일에 수업을 한 9시간 정도 하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고향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 이제 텃밭하고 마당이 있어서 봄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매일 아침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아침에 한 2-3시간, 저녁에 해지기 전에 또 한 2-5시간, 하루에 한 4-5시간 풀 뽑기를 3년째 했는데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보다 풀 뽑는 시간이 인생에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뭐 명함에 제 이름을 찍어서 나눠드리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게 명함을 하나 팔까? 직업을 하나 바꿔서 써볼까? 직업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풀 뽑는 사람. 예? 안도현. 이렇게 하면 그 명함과 그 직업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만 있는 명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 뒤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저녁이 부엌으로 사무치게 왔으나 저녁이 지금 무성스러운 마당으로 곧 올 것 같습니다. 불빛 죽이고 2가지 찬에다 밥을 먹었다. 요즘 한 2가지 찬에다 밥 드시는 분 별로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배가 너무 나오고 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술과 밥을 최근에 한 3-4kg 뺐습니다만 10몇 년 전에 옛날에 혹시 금강산 관광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때 몇 분 계시네. 배 타고 가셨습니까? 육로로 가셨습니까? 육로로 가셨습니까? 제가 이제 육로 관광이 막 시작될 때 그 언론사 기자들하고 버스를 타고 이쪽 남쪽 통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금강산을 처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휴전선에 딱 들어가면 남쪽 통문에 이 우리나라 헌병이 잘생긴 놈이 딱 서 있습니다. 총을 들고 아주 잘생 키도 크고요. 그래서 북쪽 지역으로 딱 하면 차가 멈추는데 허리에 권총을 찬 인민군 장교가 하나 차에 딱 타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고 가는데 그때 이 사람 옷에서 그 뭐죠? 불내가 확 나는 불내. 그 말은 우리를 보기 위해서 거의 밤새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추운 날을 견딘 거죠. 사실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지금 여기 산에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휴전선에도 그렇고요. 근데 딱 북쪽 관리 지역만 들어가면 산이 우리 한 60-70년대 산처럼 민둥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홍수가 지면 피해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우리는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북쪽에 좀 나무를 보내볼까 하다가 여러 사람들하고 한겨레신문하고 같이 남쪽의 사과나무 묘목을 3만 주 평양으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평양도 한 10여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딱 이 시간에 해가 지기 전에 평양 시내에 보면 한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여자애가 가는 손목으로 머리에 장작 한 2-3개 이고 끊임없이 걸어가는 풍경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아주머니가 뭐 쌀인지 보리인지 한 대쯤 될까요? 그거 어디서 얻었는지 이고 계속 걸어가는 풍경이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저녁만 되면 다이어트 한다고 헬스클럽 다닌다고 다니고 북쪽에서는 적게 먹어서 뭔가 먹기 위해서 걸어 다니고 이 같이 걸어 다니는 것도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걸 좀 더 길게 이야기하기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예. 원래 이 시를 읽고 또 자연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은 조금 더 좀 따스운 곳에서 하면 좋은데 오늘 대폭 줄여서 이 부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도 좋고 다른 아니면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한 두세 분 정도. 예, 선생님. 예. 찾기보다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의미를 찾기보다는 느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느끼기 위해서 시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시를 분석하고 시를 또 연구하는 비평가들은 그런 의미도 찾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만 일반 독자인 우리는 의미까지 안 가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가수들 다 다르시죠. 아마 젊은 분들은 아이돌 좋아하실 거고 뭐 누구 좋아하십니까? 조용필 좋아하십니까? 의원님은 조용필입니까? 학번을 조용필 좋아한다 이런 학번을 알죠.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이 나왔을 때 그 노래가 그전 노래하고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즐기는 방법은 자주 듣는다. 음원을 다운받아 자주 듣다가 익숙해지면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본다. 이게 이제 음악을 즐기는 방식입니다. 아까 신용문 교수님이 대금 연주를 하셨는데 그 가락 속에는 이게 비평가가 분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들어서 좋으면 되는 것. 시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더 훨씬 바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질문 이제 저 두 분 마이크 좀. 예. 네, 시를 쓰려면 시집을 몇 권 정도 읽어야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문예창작과에서 학생들한테 그 수업 첫 시간에 물어봅니다. 집에 책꽂이에 꽂혀 있는 시인이 몇 권쯤 돼? 이렇게. 예. 그 적습니다. 누구는 몇 권, 누구는 몇 권. 적다가 나중에 맞춰 보면 시집을 집에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시를 잘 쓴다. 그러니까 시집을 소장하고 읽은 횟수하고 시를 잘 쓰는 거의 비례한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권수를 말씀드릴까요? 최소 100권. 예. 저는 100권 안 읽고 시인이라고 돌아다니는 사람 시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큼 많이 읽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거는 뭐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시집을 몇 권 읽어야 시인이 되냐 이렇게 많이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든지 좀 유심히 바라보는 거, 자세하게 바라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닥에 떨어진 이 은행잎은 뭐 어딜 가도 있는 그냥 흔한 은행잎이지만 은행잎 하나를 주워 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마 3시간 정도만 바라보면 시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시 쓰고 싶으신 분들은요 3시간 최소한 3시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든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익산에 살 때 그때 해직교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어떤 분이 글쓰기 과외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과외비를 꽤 많이 준다고 해서 전주에 가서 효자동에서 글쓰기 과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효자동 롯데아파트. 정읍에서 가면 롯데아파트 있죠. 그때는 그 아파트가 전주에 제일 좋은 아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쯤 되니까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제가 뭐 아동문학 어린이들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매주 한 번씩 가서 놀고 1년 가까이 아이들하고 놀았는데 하루는 애들한테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가 하는 말을 일주일 동안 자세하게 들어라. 어떻게 하면 자세하게 안 돼. 자세하게 들어라.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엄마 입에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5개만 적어와. 하니까 애들이 뭐 예 하고 이제 엄마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는 일주일 동안 엄마 말을 들어보지 않아도 100개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쓰시라면 쓰실 수 있겠죠. 근데 자세하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아이들이 5개씩 25개를 써왔는데 그중에 24개는 뭐 엄마 말을 안 들어도 우리도 쓸 수 있는 그 아이 엄마 말을 안 들어도 뭐 이런 거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손 씻고 밥 먹어라.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TV 그만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인사 잘해라. 뭐 엄마라면 다 할 수 있는. 근데 조그만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5글자를 딱 써왔습니다. 띄어쓰기 안 하고 맞춤법 다 틀리고 꼴배기 싫어. 네? 꼴배기 싫어. 아마 애가 좀 미운 짓 하면 엄마가 아유 집에 꼴배기 싫어 이랬겠죠. 그죠? 야,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얘가 이 엄마의 이 말을 어떻게 귀로 캐치했을까? 그 칭찬을 해주고 엄마한테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보여줬습니다. 얘가 이런 걸 다 썼어요. 엄마가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선생님 저 그렇게 교양 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숙제가 이런 거였는데 누구의 말이든 자세하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얘가 공부를 상당히 잘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엄마가 얼굴이 확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떠서 아마 이 5명 중에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애는 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좋다고 자기 딸이 서울대 간다니까 선생님 좋아하는 술도 그때 제가 서울대 가면 사드리고 양복도 맞춰드리고 막 그러셨어요. 12년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엄마가 뭐 평소에 연락하는 분도 아닌데 우리 애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그 예언을 한 덕분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입학했다는 거예요. 걔가 지금은 저기 경기도 어디에서 법원에 판사하고 있습니다. 약간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 귀로 들어오는 소리들을 대충 듣는 일이 대부분이고 무엇을 바라볼 때도 대충 바라보는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더 유심히 바라보죠.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이 지나면 우리 아이만 더 유심히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유심히 바라보고 자세히 듣고 이런 게 당장 시를 쓰지 않더라도 좀 시적인 삶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끝인사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춥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